아름다워지는 시간 아름다워지는 시간 뭔가 뭔가 아시봉 2부가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재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정말요 재수술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수술이 참 하기까지 마음고생도 심하겠지만 사실 하고 나서도 회복기까지도 힘든 만큼 우리가 진짜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가슴 재수술 이게 언제부터 가능한지 되게 궁금합니다. 수술 직후에 그 통증이나 그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봐야 하는 일정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 원장님? 가슴 재수술이 가능한 시기. 네네. 만약 이제 일단 했어요. 네. 재수술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그 뭐 촉감이나 모양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달라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염증이 생겨서 보형물을 뭐 수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수술은 참 다양한 경우에 이제 하게 되는데, 대개 뭐 보면은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은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조직이 어느 정도의 어떤 변화 과정을 겪거든요. 딱딱해지고 염증 과정을 겪고 그게 다시 리모델링 되면서 부드러워지게 되는 그런 데는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한데, 대개 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살이 좀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좀 정상화된 다음에 네.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물론 급성 염증이나 이런 뭐 당장 가슴에 염증이 있고 뭐 네. 그런 경우는 네. 빨리 제거하고 네. 염증을 치유하는 게 옳겠죠. 네. 야, 근데 모든 좀 성형이요 보니까 그 재수술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가 대부분 뭐 얼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자리를 잡고 다시 이렇게 또 만지기까지 그냥 그 상처 난 데다가 또 상처를 계속 그렇죠. 주면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맞습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네.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물론 이제 보통 일반적이겠지만, 근데 또 예를 들면 또 좀 특이한 사례로 물론 이제 다 협의하에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객의 단순 변심 있잖아. 아니 딱 무슨 알았는데 옷도 아니고 쇼핑몰 옷도 아니고 고객이 단순. 아니 근데 왜냐면 막상 네.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사실 그냥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음. 예를 들어 생각보다 너무 뭐 좀 커서 내지는 아니면 모양이 뭐가 좀 별로 크면 마음에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들어서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제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안 생겼어도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그런 환자들도 사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럴까요? 있기는? 가슴 그런 게 있어요? 네,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시뮬레이션,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임플란트를 네네네. 그 쫄티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넣어서. 네. 저 그래서 이제 해봤어요. 네. 말씀하시죠. 저 쫄티, 어머 네. 세상에 쫄티 입고 있잖아요. 이따 말해줬는데 무겁더라고. 수박 2개 얹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만족은 했어 그 순간. 아니 맞다. 제가 네. 이제 그 공연을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여배우들이 제가 이제 그 슈링크를 한참 얘기했더니 너무 네.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잡아서 봉봉으로 간 거야. 갔는데 뭐 이름이 동일 인물 이름이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시간대가 아마 겹쳤거나 이랬나 보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배우들은 얼굴 리프팅 때문에 갔는데 가슴 수술 환자인 줄 알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저 가다가 오늘 가슴 아닌데요. 그래서 체크 아니시구나 됐다는 동명이인이 거야. 있었구나. 그래서 큰일 뻔했네. 하마터면 자기 아주 그냥 가슴 오픈할 오픈할 뻔했다면서. 어머나 세상에. 진짜 웃기네요. 아 웃겨. 동명이 환자일 때도 많을 거예요. 많으니까. 아니 그래서 계속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이즈에 대한 그 측정에 대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환자와 의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네. 환자들이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나는 이제 C컵을 해주세요, 풀 B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이 네. 환자가 과연 이제 비대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부터 처음부터 이제 확인하고 조직의 특성은 어떻고 이 사람의 그 흉곽의 사이즈의 보형물의 지름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거를 3차원적으로 다 이제 계측을 해서 환자랑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수술하고 나서도 만족도도 높고 문제도 안 생기고 아무런 그 합병증이
없는데 환자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불만을 호소하면 저희도 네. 당혹스럽고 환자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뭐 쌍수 같은 거는 뭐 사실 요즘에 이제 뭐 기본이잖아요. 네. 쌍수하기 전에 내 눈이 모든 사람들 약간 보면 다 얼굴이 다 이 비대칭이잖아. 거의 다. 네네네네. 정말 완벽한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 내 눈 자체가 좀 약간 비대칭인 걸 이미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쌍꺼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신 다음에 쌍꺼풀을 한 다음에 제 눈이 왜 짝짝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는 계속 그 거울을 많이 보는데 그 전에 막 그 정도로 봤던 얼굴이 아닌 분들은 그래서 본인 얼굴을 가장 알고 본인 가슴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그 다음에 수술 진행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좀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네. 한 번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자기의 어떤 가슴이라든가 본 적이 얼굴을 없으니까. 본 적이 예. 없다가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두에 비대칭이 있다거나 네. 밑선에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딱 인지를 시켜서 네, 알게 그러니까 수술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되게 엄청 중요한 얘기다. 말씀 많이 해주시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음. 거죠. 저는요 그 가슴 재수술 중에 그 구형구축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비일비재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구형구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치유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게 이제 과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흉조직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형구축의 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는 아주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단계여서 정상인 상태고요. 우리 몸의 어떤 그 면역 세포들이 보형물 주변에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코 보형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막이 아주 얇게 형성되는 거를 그러니까 1단계 아주 네. 정상적인 단계고 2단계는 그거보다는 약간 좀 두꺼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재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물방울 보형물의 어떤 촉감 정도 좀 네. 단단한 그런 정도의 어떤 하드니스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약간 좀 재수술을 요하는 단단한 정도고 4단계는 통증까지 유발하는 단단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3단계, 4단계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재수술을 보통 해야 되고 네. 재수술을 하는 과정은 그걸 이제 막이 두꺼워지는 그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형물도 새 걸로 교체하고 새로운 방에다가 보형물을 넣어주면은 다시 이제 원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슴 수술하고 나서 계속 네. 마사지하는 게 구형구축이 오지 않게 함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건가요? 그건 예전에는 한 네. 10년 전에는 그 마사지가 특히 네. 이제 스무스 보형물, 매끈한 보형물에 있어서는 네.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서는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요. 네. 뭐 스무스 보형물을 쓰건 텍스처 보형물은 당연히 마사지를 안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쓰고 있는 마이크로 텍스처나 이제 나노 텍스처 보형물들은 마사지를 전혀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 기술이 있거든요. 엄청 좋네. 우리 시대 네. 때는요. 그러니까요. 수술할보다 마사지가 더 아프다고 아니 달렸어요. 맞아. 왜냐면 제가 음. 저랑 친한 누나가 2003년도 음. 요때 2003년도 4년도 때 가슴 수술을 했어서 태어날 때 제가 데리러 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내가 데리러 갔어. 어머 착한 동생이에요. 정말. 나 갔잖아. 진짜 귀한 동생인데 그런 동생 얼마나 필요한데. 갔는데 세상에 이 누나 하는 말이 자기 가슴 아니라고. 막대한다고? 제가 가슴을 어찌나 마사지를 해주는 그게 진짜 아프다. 아니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아팠대는 너무 거야. 아프대. 너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하지만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가슴 그치. 사이즈가 이렇게 만족도가 네. 높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수술할 때 거의 이제 무혈 수술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피가 안 나요? 그러니까 드라이 포켓이라고 얘기하죠.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 자체를 어떤 그런 피떡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세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술용 글러브에 묻어 있는 그런 어떤 가루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갔을 때 구형구축의 원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 포켓이나 그 무혈 수술로 저희는 이제 거의 다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피주머니를 차지 않고 그렇게 했었을 때 구형구축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논문에 보고돼 있는 바로는 뭐 5%에서 15%, 뭐 많은 데서는 뭐 30%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를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수술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알아봐서 예. 전문이에요. 뭐 당연히 전문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고요.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사연 하나 읽어주세요. 저는 가슴 확대 수술을 계획 중인데요. 주변에 가슴 수술했던 분들이 너무 많이 재수술을 했어요. 저희 네일샵 원장님은 유두 위치가 달라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재수술하셨고요. 제 친구의 언니는 가슴 확대 수술하고 몇 년 뒤에 가슴에 혹이 생기고 갑상선 수술을 해야 해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고, 또 다른 언니는 가슴을 너무 크게 수술해서 남편이 정말 싫다고 가슴이 발사할 것 같다고 해서 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슴 확대술을 할 때 고민이 많이 생기네요. 또 생각이 나네요. 한 친구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재수술을 했네요. 이러다 보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너무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어서요. 야, 이렇게 근데 주위에 진짜 많이 주위에 됐다. 수술을 진짜 많이 많이 했어. 많이 했고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분은. 근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선생님?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상담실에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만나서 사연을 듣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본인은 수술을 너무 하고 싶은데 주변에 이렇게 잘못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네네. 두려워서 수술을 계속 미루고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네. 고생한 사람을 옆에서 보면 못할 것 같긴 해요. 막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설마 이분의 주변 분들이 다 같은 곳에서 한 건 아니겠지? 그럼 그 선생님 찾아야지. 그건 금기병원으로 찾아야지. 이렇게 막 많이 그러면 좀. 세상에. 예. 근데 사실 그 가슴 수술이요.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아져 있어요. 네네네. 네, 이제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안 좋은 사례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수술하신 지가 꽤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시고 계신 분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세계 안 좋은 어디에 상황들은 진짜 많이 지금 줄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왜 지난번에도 한번 보형물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음. 봤잖아요. 봤을 때 진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가슴 보형물도 당연히 발전을 이제 했으니까 네. 만약에 이제 예전에 수술했던 분들이 뭐가 재수술을 하고 문제가 생겼어. 네. 그러면 이제 그 보형물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썼던 보형물이니까 네. 요즘에 쓰는 보형물로 이게 이제 그럼 대체가 이제 되는 그런 얘기도 거죠. 들었어요. 그죠? 했던 분들이 딱 오시기 때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일부러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교체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어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떤가요? 그게 그 발전하면서 막 촉감이랑 모양 측면 때문에도 재수술 상담을 할 것 같아요, 같이. 재수술하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요즘에 이제 워낙 좋은 보형물도 나오고 그리고 뭐 사이즈에 대해서 좀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큰 걸 선호하다가 나이 드시면 좀 너무 크다고 느껴서인지 사이즈를 좀 줄이는 것도 뭐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모양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게 유행 따라서 가슴도 있어요. 좋은 거 나왔다 세상에. 뭐 하면은 또 좋은 거 네. 그러니까 보형물이 어머 세상에 좋은 보형물 났대. 야 가슴 그거 그래서 좋은 거 나왔댄다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바꾸시는 분들이 사실은 절반수 이상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교체를 할 때 몸에 무리가 가진 않나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수술하면서 굉장히 큰 통증을 수반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주변에서 보시면은 어디서 수술하고 왔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고 금방 자기가 하던 일을 바로 복귀해서 하고 하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뭐 이렇게 결정하는데 어려움 없이 수술을 하시죠. 선생님 근데 그 병원들 중에 보형물, 정품 보형물 그리고 뭐 이렇게 내세우는 병원들 있잖아요. 그럼 가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품 보형물 내세운다는 거는. 가품 있는 병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뭐 지금은요? 예전에는 예전 있었어요? 드물게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보형물, 그러니까 아직까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네. 승인되지 않은 보형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혹 이제 어디서 좀 들여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 아마 정품이실 겁니다. 회사가 좀 달라서 그렇지. 네. 네. 이게 저번에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가슴 수술을 하고 그 가슴 골이 너무 심하게 보여서 이제 재수술을 고민했다 뭐 이렇게 네네. 하셨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재수술을 하게 되나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 가슴골이 보이면 엄청 섹시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하게 보이는 거. 이제 그러니까 재수술을 오히려-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분의 사례는 사실 좀 다양한 어떠한 것들이 복합돼 있어요. 네. 증상이. 그래서 이분은 고형구축도 있으시고 비대칭도 있고 그다음에 가슴골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고정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뛰거나 하면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재수술하는 경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수술하기 전 모습 보시면 그냥 봐도 어색하네요. 이 보형물 주변에 윤곽이 딱 보이고 어색해요. 만져보면 또 되게 딱딱하고 흉터도 좀 심하고 밸런스도 안 맞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재수술 하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밸런스나 소프트한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구축에 대한 치료도 할 뿐만 아니라 보형물도 교체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가슴골 너무 벌어져 있는 부분은 캡슐에 대한 그러니까 피막에 대한 성형술도 하면서 자가지방을 이동을 해서 하는 이 하이브리드 치료를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뭐 피막이고 하이브리드 사실은 저희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네. 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피막은 네. 이제 보형물이 들어오면 네. 이 보형물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인체의 면역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피막이라고 하는 거를 형성합니다. 조직. 그러니까 일종의 흉조직인데 흉조직. 보형물 주변을 이러한 흉조직이 둘러쌉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우리 강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두껍게 생기는 이런 경우에는 경우입니다. 아, 원래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보형물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거거든요. 네. 아주 그렇구나. 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야, 와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니까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바로 다음 사연 하나 더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슴 수술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엎드려 자는 거는 불가능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픕니다. 운동은 상상도 못하고요. 누가 등 뒤에서 툭 치면서 아는 척하는데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수술한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런 통증이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재수술을 고민해봐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머. 와 이건 약간 부작용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거 살 수가 없는데 살 너무 수가 아파서? 없지. 쌤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강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네.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간혹 드물게 그 우리가 보형물 확대를 할 때 그 바깥쪽에 4번 늑골 신경, 그러니까 유두로 가는 신경이 부분적으로 이제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신경 오. 다발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네네네네. 내시경으로 할 때라든가 아니면 윗선 통해 가지고 여기 들어갈 때 신경이 다 보이는데 네네. 네. 드물게 이제 보형물 좀 큰 걸 넣거나 그랬을 때 이제 방을 넓히기 위해서 이 아. 신경 말단 부분이 어.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두로 가는 그 감각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신경 말단 부분에서 그러니까 신경 끝 쪽에 이제 혹 같은 게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서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좀 너무 환자분이 좀 짠하다.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뭐 보존적으로는 뭐 통증 클리닉 같은 데서 네. 이렇게 치료를 보존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심하면은 다시 들어가서 그 신경 종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 그런 복잡하다. 필요할 수도 이건 있는데요. 어떡하지? 그거는 이제 정확한 진단은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수술한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어지러워. 아니 근데 너무 짜네요. 왜냐면 이게 네. 아픈 거는 제가 무슨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전 다큐멘터리 진짜 잘 보거든요. 거기 어떤 그 성형 때문에 고통 그냥 너무 아파서 모든 걸 만사를 다 관두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픈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인가 봐요. 아니 하물며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도 뭔가 아리백이면 어머, 세상에. 세상에 나 그 세상 움직이기 싫고 그냥 난리가 나는데. 다음날 방콕이야 나는. 그럼
몸져 눕는데 세상에 건드기만 해도 아프니 이건 뭐 말을 어떻게 하겠어? 아니 그럼 이걸 그냥 두면은 좋아지는 건 아니죠. 무조건 이건 병원 가서 좀 저희 대부분 회복되도록, 수술 초기에 뭐 한 3개월 내에 이런 분들이 드물게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초음파 치료로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너무 다행인데요. 네. 이런 경우를 실제로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뭐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거나 그러면 뭐 하여튼 운이 좋아서 아직 이런 분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요즘 여기 이제 우리 사연 보내신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병원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선생님들은 나쁜 의도로 이렇게 실수하시거나 그럼. 이랬던 건 아니겠지만 정말 그래서 더 이렇게 신중하게 물론 더 신중하게 하셨겠지만 좀 그렇죠. 이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프실까 싶어서 빨리 좀 병원 가셔서 아니면 봉봉성외과에서 상담해 주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 거잖아요, 강 원장님. 제일 좋은 상담을 거는 그렇지. 일단 네. 수술하신 선생님이 제일 잘 잘 아실 알고 테니까. 만약에 이제 그 선생님 네. 잘 안 만나주거나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기시거나 책임을 이러면은 회피한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또 괜히 그날따라 수술 스케줄이 꽉 찼다거나 그럼. 이러면은 강 원장님이 좀 이렇게 만나줄 수 있는 거죠. 예. 예,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또 같이 함께하시는 우리 아시봉 청취자분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 가슴 재수술을 얘기했는데 네네. 요즘에는 가슴뿐만이 아니라 힙업, 그러니까 엉덩이도 재수술을 많이 요거, 한다고. 요거 메리트 있지. 요즘 애플이 들었어요. 유행이라서. 예. 이게 힙업 성형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주로 이게 재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걸까요? 힙 수술을 이제 해놓고서. 그러니까 힙업 재수술은 좀 궁금합니다. 힙수술 하고 나서 재수술 하신 사례를 보면은 첫 번째는 그 단단함 때문에 그것도 구형구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라고 하더라도 엉덩이가 좀 소프트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워낙 마른 상태에서 수술이 되어졌을 때 특히나 이제 엘라스토머라 그래가지고 고체형의 보형물을 넣었을 때 촉감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자연스러움이 싫어서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수술하시고 나서 염증이 생겨서 피치 못하게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대칭, 그러니까 짝꿍댕이라고 그러죠. 비대칭이 생겨서 제거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면은 보형물이 혹시 뭐 이렇게 외부로 비춰지거나 뭐 만져져서 오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꽤 많습니다. 이제 그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보형물을 전체적으로 다 덮어주지 못하고 어느 일부분에서 피부가 얇은 부분에서는 보형물의 비침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이 심할 경우에는 눈으로도 보이게 되고요. 만졌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이물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은 수술할 때요. 그때 선생님들이 딱 수술해놓고 보면은 그때는 또 괜찮으니까 모르셨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비춰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놓고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낙 심하다면 수술 초기부터 아마 만져질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네. 저희 병원에 1차 수술 때문에도 힙업 수술을 많이 하지만은 네. 이제 이전에 다른 병원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술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재수술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예. 보면은 사례는 참 다양합니다. 뭐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수술을 하시고 이제 엉덩이는 사실 구축이 거의 없는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구축도 생기고 리플링이라고 그러죠. 이물감. 만졌을 때 이 딱딱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앉았을 때 스쿼트 자세라고 그러죠. 앉을 때 네. 보형물이 좀 티나게 보이는 그런 스쿼트 할 때.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걸을 때 보형물이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거는 자연스럽지만은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변에 그 근육이 수축할 때 굉장히 모양이 형태가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이제 문제가 염증인데요. 네. 이 엉덩이 수술하는 그 수술 부위 자체가 회음부, 뭐 항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우리가 대소변을 보는 그런 부위하고 인접해 있고 이 부분은 또 위생상
굉장히 또 청결하지 않았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위생 관리 감염에 철저히. 의해서 보형물 수술한 부위가 오염이 돼서 결국은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긴 하지만 그러한 염증 때문에 뭐 폐혈증 가까이 이렇게 빠진다거나 그런 경우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주의해야 되고요. 이런 염증 소견이 있을 때는 바로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에 대한 치료를 마친 다음에 일정 기간을 좀 충분히 안정한 6개월. 다음에 선생님 알려주셨잖아요. 6개월에서 6개월 후에.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네. 한번 좀 수술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 6개월? 6개월 잊지 말아요. 정도? 잊지 말아요. 그러면 그 힙업 재수술을 이제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는 뭐 특별하게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또 혹시 있나요? 힙 재수술을 한 네. 경우에 이제 사후 관리는 뭐 첫 수술을 한 거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엉덩이이기 때문에 대칭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꼬는 버릇이 있는 분들은 자리 잡을 때까지 다리를 꼬시면 안 꼬지 됩니다. 말고. 어머나. 그 앉는 건 괜찮죠. 앉아 그냥 있는 건. 편안하게 앉는 건 괜찮습니다. 앉았을 때 음. 우리의 그 몸의 무게가 보형물에 직접적으로 실리지는 않아요. 네. 보형물은 아. 사실 뒤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어. 좌골에 직접적으로 눌려지지 않아서 네. 그냥 정상적으로 앉는 거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를 꼬게 되면 한쪽 근육이 한쪽 대둔부 근육이 과도하게 이제 수축하기 때문에 비대칭이 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네. 아니 엉덩이 수술은 앉을 수 있는데 왜 치질 수술은 못 앉죠? 왜냐면 그 동그란 도너츠 방석이 없으면 못 앉거든요. 그 위치가 달라서 그럴까? 그 아파서 그런가? 힙 수술을 한 다음에도 일정 기간은 그런가요? 도나스 방석이 앉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힙 수술도 도너스 네네. 방송이에요? 일단 네. 도너스 방송 여기저기 많이 쓰이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절개를 엉덩이랑 엉덩이 사이에 있는 골로 이제 네.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 골 부분이 완전히 다 아물 때까지는 조심해야 돼. 엉덩방아를 찢는다던가 아이고 너무 생각만 해도 세게 쪼그리고 앉는다든가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뭐 씻거나 용변을 보거나 뭐 스포츠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위생 돼. 관리 철저하게. 위생 네, 관리. 맞습니다. 요거 염두에서 잘 들어봐야겠네요. 깔끔 떨어야 돼. 그렇죠. 왜냐면 좀 약간 그 부분은 그럼, 위생적으로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음. 첫 수술보다 재수술에 관한 이슈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맞아요. 예, 처음이자 마지막 수술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알아보고 충분한 상담과 사전 검진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은 분에게 네. 가서 나에게 딱 맞는 수술법과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오늘 맞아요. 봉봉 원장님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재수술에 관한 얘기라서 그런지 더더욱 진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술하시기 전에 더 그렇죠. 신중하고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서 정말 나와 잘 맞는 그렇죠. 정말 전문의 그쪽에 관한 정말 전문의를 잘 만나셔서 왜냐하면 네. 내가 더 나아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성형 수술이라는 걸 선택해서 한 건데 고생하면 하고 났더니만 세상에 안 한 것만 못한 경우가 되면은 그러니까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네. 아깝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할인 받는 거야 막 목숨 걸었는데 그래. 아세요. 오죽하면-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 아니야. 오직하면 싼 게 예. 비슷하게라 그러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모두가 건강하게 아름다워지는 그날까지 아시봉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워지는 시간 봉가봉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시봉과 함께 아름다워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